안녕하십니까. 저는 30기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조상우 농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많고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해서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서 좀 당황스럽고, 그리고 너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신청해 주셔서 좀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먼저 강의를 제안을 받고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설명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하고자 이렇게 근로계약 작성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대략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러면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법은 이러한 사항들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을 하면서 이제 제가 겪었던 사례들도 예를 들면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학원에서 이제 학원 원생들을 실어나르는 집차주입니다. 그러니까 학원 버스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학원 버스를 운행하셨던 분이 이제 집차주로서 사업자 등록증도 본인이 가지고 있고 용역계약이라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운행을 했는데 실제로 이분이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추후에 문제 제기를 했던 사건입니다. 물론 결론은 그냥 좋게 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합의로 종료가 됐습니다만, 합의로 왜 종료가 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통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집차주라고 하면 이분은 근로자가 아니다 라는 전제로 많은 분들이 사업을 운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 시간표가 있을 거고 그 학원 등하원 시간에 맞추어서 그 운전기사가 운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운행을 하면서 월 고정급으로 1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컨대 등원 시간에 한 2시간, 하원 시간에 한 2시간 이렇게 운행을 했던 분인데 어떻습니까?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운행에 대한 계획을 지시를 했고, 그리고 임금이 고정급이면 근로자성이 강하다 혹은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 라고 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이분을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많았으며, 따라서 조속히 합의를 진행하면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근로계약서는 누가 작성을 하죠? 근로자가 작성을 하죠. 근로자가 작성을 하는데, 그러면 근로자가 어떤 범주에 있는 사람들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는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뭐가 뭔지 모르겠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구속이 돼서 근무 시간에 구속을 받으면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다 같은 근로자인가?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랑 노조법상 근로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노조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라는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범주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보면 노조법상 근로자 중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포함이 되고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질문을 두 개를 던져놨는데 소사장이 사장인지 근로자인지 보통 소사장제로 하면서 제조업에서 1인으로 이 사람은 소사장이고 뭐 물량이나 혹은 단가로 계산을 하면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 이랬을 때 과연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구분을 못합니다. 왜?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소사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명목상 소사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사람이 소사장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사장이 근로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소사장에 딸린 근로자들은 과연 누구의 소속 근로자인가에 대해서도 화두를 한번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상으로 소사장이 근로자가 되지 않으면 밑에 딸린 근로자들도 원청, 그러니까 소사장을 채용한 업체의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내 하도급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로자가 여기가 우리 근로자인지 아닌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는 그 포항에 있는 제철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 파업을 하면서 이해를 못하셨던 분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금 강압적이었죠. 사업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그 사업주, 그러니까 건설업체나 시멘트업체나 이런 쪽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를 하면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근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순탄하게, 그냥 순탄하다고는 말을 하기는 어렵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게 왜 이럴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방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좁은 범주라고 말씀드렸고 노조법상 근로자는 넓은 범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놓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법문상으로 해석을 해보면 화물연대에 소속된 지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당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로는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노조법에서는 이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상 개념이랑 실제랑, 그러니까 노동청이 적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개념이랑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걸 학설이라고 하는데 학설과
실무상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라고 하지 화물연대 노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조는 법상에 포함된 단체만 노조라는 이름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이제 뭐 표준근로계약서나 노동청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나 그런 데 보시면 근로계약 기간이 최초에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작성을 하죠. 정직원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며칠에 날 입사를 해서 기간에 정함이 없음. 혹은 기간 아예 명시를 안 해버리죠. 그 이후로 계속 고용을 한다고. 그런 근로자를 보통 정직원 혹은 무기계약직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제 그런 범주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근로계약 기간이 한정적으로 한정을 지어서 이제 이 기간 동안만 사용한다라는 것을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보통은 정직원을 많이 두시지만 어떤 기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만을 이용해서 사업을 운영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만약에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쭉 명시를 한다면,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맺는다면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란 말은 예외가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 예외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 완료,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떤 5년짜리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5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작업이 없어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하면 계약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죠. 혹은 결혼보충, 육아휴직을 갔는데 3년짜리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3년짜리 기간제 근로자를 써야겠죠. 그래서 2년 넘는 것을 허용을 해주게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고령자. 여기서 고령자라고 하면 조금 그 정년과는 조금 차이를 보이셔야 됩니다. 보통 대한민국의 정년은 현재는 만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령자라 하면 만 55세를 의미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이제 만 55세가 넘어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무기계약직 혹은 정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많이 물어보시는데 한 달짜리 혹은 15일짜리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해서 내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두를 많이 던지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약 기간이 짧은 것을 대한민국 법에서는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도 있겠죠. 엄밀한 의미에서의 일용직은 하루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어나가는 것을 일용직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국내 모 굴지 건설업체에서는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인원을 따로 채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각 인원들에 대해서, 건설 인원들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수습기간. 최초 채용하시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두고 있죠.
인턴이나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습기간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를 하고 이 수습기간이 언제 끝난다라는 걸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요건밖에 없네요. 예, 그렇게 명시를 해두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일단 유효한 근로계약이 되는데, 그러면 수습기간을 왜 설정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이 사람의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겠죠. 업무 적합성 판단. 그러면 업무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더라고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법상 해고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해고가 어려운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그 기간 동안, 수습 기간 동안 조금 더 유연하게 해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 어떤 경우에 업무 적합성이 떨어지거나 그 직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혹은 조직 문화에 융화를 못할 경우에 좀 더 수월하게 해고를 하기 위해서 수습기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내에는 과거에는 광범위하게 혹은 최저임금의 80%, 90%를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은 아니죠. 한 5년 된 것 같은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3개월간 최저임금 90%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제약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이 1년 이상 되는 근로계약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 90%가 설정이 가능하고, 첫 번째 제약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약 조건은 단순 노무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90% 적용이 안 됩니다. 즉 100%를 다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 노무 직종이 어떤 거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업종입니다. 여기 보시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건설업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도장이나 목공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아닌 단순 작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업무 습득 시간이 필요치 않으신 분들 위주로 최저임금 90%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업무 습득을 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90%가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업무 장소는 뭐 대부분 회사 내겠죠.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이제 산재와 관련돼서 업무 장소가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업무 장소가 A인데 만약에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B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데 출장을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장소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즉 A라는 장소와 B라는 장소가 공존이 되어 있다면 그 A라는 장소와 B라는 장소에 대해서 각각 산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A라는 장소에서 근무를 하기로 하고 있었는데 B라는 장소에서 산재를 당했다. 이러면 사업주는 미가입 산재가 되어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과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이 사람이 여기서도 근무를 하고 여기서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명시를 해 두신다면, 그리고 그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산재보험에 이제 신고를 해서 이제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52시간, 주에 52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그럼 그건 불법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맞습니다. 왜? 주 40시간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 포괄 근로계약,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근로계약을 통해서 이제 계약서에 이제 근로시간을 좀 더 많은 시간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연장을 예정을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임금이겠죠. 두 번째는 근로시간입니다. 즉 이렇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 거기에 대응하는 임금,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통 고등학교 같은데 강의를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500만원 받으면, 초임인데 한 500만원을 받으면 여러분들 많이 받는 거예요? 월급을?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월화수목금토일 모두 일을 하고 한 12시간씩 일을 합니다. 쉬는 날 없어요. 그러면 월급 많이 받는 겁니까? 그러면 조용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는 명확하게 그 두 가지가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의 시급이 나오고 월급제든 연봉제든 본인의 시급이 나오고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계산을 명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노동부는 벌칙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잘 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연장 근로는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야간 근로는 그러니까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때 근로를 하면 야간 근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일 근로는 소위 말하는 빨간 날, 쉽게 보면 빨간 날입니다. 이런 근무 시간에 근로를 하려는 경우에는 50%씩 가산을 해야 됩니다. 50%씩. 50%씩이라는 것은 연장 근로인데 야간에 휴일에 근로를 했다. 이렇게 되면 각각 50%씩 붙어서 1시간을 근무하게 될 경우에 250%를 지급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 52시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점검도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근로감독관 수가 혹시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근로감독관이라 하면 이제 노동청에서 총 노동관계법을 조사하거나 이렇게 점검을 나가거나 하시는 분들입니다. 총 숫자가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한 1,000명 가까이 느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그 숫자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모두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 1인이 보통 기업 3,000개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52시간
원래 52시간이라는 제도는 최근에 이슈는 많이 됐지만 과거부터 52시간이었습니다. 법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52시간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그 52시간, 그러니까 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하겠다. 이걸 초과해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타이트하게 보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면서 30인 미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연장 근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뒀습니다. 그게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8시간까지 추가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52시간에서 8시간까지 추가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건은 이렇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되고 사유가 필요하고 대상 근로자 범위가 필요합니다. 요 요건을 갖추면 올해까지 8시간을 추가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20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이제 휴게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휴게 시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그러면 보통 음식점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음식점에서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휴게 시간일까요? 대기 시간일까요? 참고로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입니다. 대기 시간이겠죠. 예, 그런 점들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휴게 시간이 왜 중요한가? 휴게 시간은 임금의 대상이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쉽게 보면 그렇죠. 보통 많은 기업들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근무 시간은 8시간을 쳐주죠. 실제로 생활해보면 9시간인데 말이죠. 예. 왜냐하면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따끈따끈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이슈가 있어서 간단히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휴게시설까지도 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8월 13일자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의무를 두게 돼 있는데 요 기준 평수라고 하기는 그렇고 면적이 6제곱미터, 그러니까 2평이 채 안 되는 규모죠. 6제곱미터 이상의 휴게 공간을 설정을 하고, 높이, 즉 층고가 2.1m 이상인 공간을 휴게 공간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은 한시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1년 유예, 즉 2023년 8월 13일까지 유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장들이 뭉쳐서 그런 휴게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설치하여도 휴게 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추후에 뒤에 노무사님이 말씀드릴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주 의무를 다했는가를 판단하는데 기준 조건이 됩니다. 물론 개별적 법령 자체 내에서도 처벌을 받지만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뒀습니다. 특히 고열, 한랭, 다섯 작업의 경우에는 벌금을 이렇게 두고 있네요. 무시무시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노동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이 임금 때문에 발생을 하죠. 노동청에서는 이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했을 때 반의사 불발제,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그런 규정 때문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는 게 실정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근로감독관 한 분이 3,000곳에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3,000곳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신고 사건 위주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분쟁도 많고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금이 있으면 임금이 아닌 것도 있겠죠. 그러면 임금이 아닌 것부터 파악을 해보는 게 임금을 파악하는데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자가 사용자가 그러니까 직접 지급하지 않은 임금, 예컨대 그런 게 있겠죠. 손님이 팁을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건 임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의적, 은혜적으로 예컨대 상을 당해서 개인적으로 사업주가 부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임금이 아니게 되겠죠. 실비변상, 쉽게 보면 모든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영수증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값을 얼마 썼습니다 라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 비용을 지급하게 되죠. 이것은 임금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중요하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임금.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경영성과급, 팀성과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원래.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그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예정이 된 임금인가요? 아니죠.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예. 돌발적이고 우연하게 발생한 금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상여금이라는 것과 결부가 돼서 중요하게 됩니다. 상여금은 뭐 조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순간 시급이 올라갑니다. 이때까지 1,000원을 설정을 해놨다면 통상임금을 시급을 1,000원이 1,500원이 되고 1,300원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다 다시 해야겠죠. 역계산을 해서 다시 차익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돌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예, 보통 제가 회사를 많이 방문해 보면 이렇습니다. 시급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설정을 많이 하죠.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을 하냐면 예컨대 가족이 4명입니다. 40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거는 통상임금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 3명이든 2명이든 아예 가족이 한 명도 없든 자기 혼자밖에 없든 그런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일률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금전에 대해서는 명목이 가족수당이라고 할지라도 통상임금의 즉 기본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나중에 추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저것 중대재해법도 바뀌었지만 이것저것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작년 말에 시행이 된 겁니다. 급여 명세서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급여 명세서는
딱 보고 쉽게 보면 그렇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고도 내 임금이 어떻게 계산이 돼서 이 금액이 나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작성해서 교부하라라는 의무를 부과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형식으로 뭐 기본급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급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지급이 됩니다라는 것을 비교적 상세하게, 즉 계산 방법까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교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된답니다. 교부를 안 하면 1차에는 30만원, 2차에는 50만원, 3차에는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긴다라고 지침상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지만 조금 참고하실 거는 아까 전에 또 반복드립니다만 저희 근로감독관은 몇 개 업체를 담당한다고요? 3,000개.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감독관이 불시에 조사로 와서 과태료를 매기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노동청에 문제가 되는 순간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고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과태료는 부과가 됩니다. 그런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일은 이제 이런 겁니다. 쉽게 보면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번 8시간 근무하는데 그럼 16시간 근무하죠? 그런 사람도 주휴수당을 8시간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안 줘도 됩니다. 그 말이 즉슨 뭐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계산식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비례해서 주면 된다는 겁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대한민국 소정 근로시간, 그러니까 약속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맥스입니다. 연장 근무를 12시간 합니다. 주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약속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설정이 됩니다. 주 40시간이 최대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주 2일 근무하면 16시간 됩니다. 그죠? 16시간만큼 40시간 대비 16시간만큼의 비례하는 주휴수당을 주면 된다.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될 사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연장수당 가산, 그러니까 50%씩 가산해 주는 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연차입니다.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여기 있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1일씩 발생하고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했을 때 1일씩 발생하고, 그러니까 최초 1년, 입사하고 최초 1년은 총 11일을 발생합니다. 만근을 했을 경우에. 그죠? 첫 달은 만근을 못 하잖아요. 첫 달 빠지고 총 11일을 총 11일에 연차 수당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5일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상세한 거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근데 연차 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공휴일이 전부 다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일로 편입이 됐습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그래서 공휴일, 즉 빨간 날은 연차로 대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을 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차 발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월 1일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무를 이만큼 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누적 일수는 참고하실 필요가 없고 정산해야 되는 날, 정산해야 되는 날의 의미는 내가 돈으로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퇴사를 하면
정산이 똑같이 과거와 똑같이 요런 날짜가 될까요? 아닙니다.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날짜가 정산일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요 표를 보고 맞추어서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복잡한 연차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조금 오버된 것 같네요.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교육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불러서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성희롱 예방 교육은요, 기본적으로 전문 강사에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노동청에 전문 강사 툴이 있습니다. 그 강사를 초빙을 해서 받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장애인 인식 교육, 개인정보 교육 있습니다. 이거는 강사에 대한 전문 강사에 대한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분이 교육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인식 교육을 실시할 때 전문 강사를 초빙해야 됩니다.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정보 교육은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문제를 해주시고, 산업안전교육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적용이 제일 많이 되는 것 기준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관리감독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 관리감독자는 쉽게 보면 뭐냐? 관리감독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설치를 해야 하는 감독자입니다. 쉽게는 보통 5인 정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분이 관리감독자가 되겠죠. 그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편교육도 있고 동영상 교육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받은 관리감독자가 사무직 종사자나 판매 업무 종사자에게는 분기별 3시간, 그리고 사무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즉 제조업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분기별로 6시간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자 교육이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도매, 숙박, 음식업의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연간 16시간, 3시간, 6시간 요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 정도 교육을 받으셔도 법상으로 교육을 이수한 것이 됩니다. 제가 조금 두서없고 좀 떨리는 마음도 있고 이래서 좀 강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에는 황산화 노무사님, 40기 황산화 노무사님이 중대재해법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산화 노무사님께서 강의해 주신 그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휴식을 하려고 했지만은 휴식은 생략을 하기라고 간단한 질문 한 2~3분 정도만 간단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그 수를 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장에서 산재가 아니고 출퇴근 길에 회사에서 몇 킬로 전방 안에 사고 났을 경우에 그쪽으로 정해진 그게 있잖아요. 사업장에서 사고가 아니고 네. 출퇴근 길에 네. 그 직장에 그 몇 킬로 간격 안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네. 그 업자가 그 책임져야 될 그 거리 기간 그런 게 있던데 정확한 그걸 알고 싶어요. 예. 거리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출퇴근제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를 기준으로
출퇴근제를 경로 판단하는. 안에서. 예. 아,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내에서 네. 예. 통상에 움직일 수 있는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리 관계없이요? 예, 거리가 관계없이요. 예컨대 그렇습니다. 이게 움직이면서 뭐 편의점을 들릴 수 있겠죠. 편의점을 들렸다. 한 이 정도 수준은 괜찮겠지만 만약에 통상의 경로를 넘어서서 마트를 갔다. 예, 마트를 가서 장을 보고 오다가 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는데 네. 그냥 단순 출퇴근하는 길에서만 했을 경우를 네. 출퇴근하는 경로에서는 통상적으로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예, 포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잠시 저희들이 지금 미숙한 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마지막 한 분. 36기 신지식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근로계약을 1일 6시간을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만약에 8시간을 근무를 했을 경우 2시간을 시간의 수당을 150%를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하루 2시간 오버되는 부분이 근로계약은 기존에 1일 6시간을 계약을 했고 이렇게 될 경우는 150%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재시급 지급을 하면 되는지 이 궁금합니다. 예, 주 5일 근무하십니까? 네. 일단 기간제법은 설정된 근로계약을 초과하는 경우에 150%를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입법 공백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안은 노동청에서는 처리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그 금액에 대해서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노동청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쉽게 봐서. 벌칙이 없다라는 말은 노동청에 못 간다는 말과 똑같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무님 질문과 강의는 다 잘 들으셨지요? 예, 조상우 노무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